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한 중국은 현재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군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전방위 압박에 중국은 러시아와의 한 차원 높은 군사협력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견제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 시대 같은 공산권이었던 두 국가의 관계는 지금과는 정반대였다. 이념의 원칙 차이로 시작된 갈등은 1969년부터는 무력 충돌로 확대되며 핵전쟁 위기까지 이어졌다. 중국과 소련이 국경 분쟁을 벌인 배경은 무엇이고 양국은 어떻게 핵전쟁의 위기를 막을 수 있었는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대규모 합동 훈련을 개시했습니다. 야, 요즘에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러시아와 중국이 원래부터 이렇게 친했던 건 아니죠. 두 나라는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세찬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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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과 사람 1주년을 함께 하셨던 교수님. 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 좀 어떻게 이 방송 나오고 나서 네. 주변 분들께서 좀 얘기를 하시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연락 끊겼던 분들도 보시고 연락을 해주시고 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두 나라가 사상적으로나 좀 비슷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절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1840년과 1860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편 전쟁을 두 번 겪잖아요. 네. 그때는 청나라가 너무나 이제 세력이 약화돼서 그 틈을 타서 러시아가 더 남진을 해서 그쪽 그 흑룡강 일대 그쪽까지 진출을 하게 돼서 땅을 한 100만 제곱미터를 빼앗게 되죠. 그리고 이제 1881년에 이리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신장성인데 우르무치 지역에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쪽 땅도 또 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실 국경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서쪽에 그쪽 신장 지역, 그다음에 동쪽에 이제 해룡장성 이쪽에서 주로 이제 국경 분쟁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발생을 하냐면 당시에는 대략적인 국경선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에 있는 수많은 섬들이 존재해요. 그 섬들이 어느 국가의 소속인까지는 결정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이 둘이 그러면 계속해서 약간 미묘하게 마음속으로는 여긴 우리 땅, 저긴 우리 땅 이렇게 좀 분쟁이 계속 불씨가 있었던 상태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 중국과 이제 소련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사실 문제가 별로 없죠. 그냥 그건 네 거 우리 거 이거 이렇게. 네네. 중간에 섬은 아무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가 없었는데 둘 사이가 이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사이가 좋을 때는 항상 문제가 없지만 사이가 나쁠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요때 당시에 대충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킹크랩 드시러 가셨던 블라디보스토크는 요때 그러면 대충 소련 땅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예. 그때 이제 이미 소련 땅이었고 이제 그쪽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우수리강이라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룡전에서 중국과 소련의 딱 그 가운데 강이 있는데 네. 그 강에 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의도처럼 태적물이 쌓인 섬이에요. 근데 그 사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이후에 중국과 소련은 그런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제 그 제장 러시아 시절에는 러시아도 제국주의의 일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을 이제 침략하는 데 일조를 했는데 1917년에 아시다시피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레닌이 집권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련은 이제 자기는 제국주의 안 하겠다 하고 중국에 불법적으로 이제 점유했던 땅들도 일부 돌려주기도 합니다. 예,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게 되죠. 이제 국공 내전 때 스탈린이 마오쩌둥을 지원하고 또 한국전 참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50년에 중소 우호 조약
또 상호 온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뭐냐면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참고했을 때 지켜주겠다. 그리고 당시 중국이 워낙 낙후돼 있기 때문에 소련이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소련은 당시 공업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1953년에 실제로 중국의 91개 기업체를 우리가 신설해주겠다. 그리고 50개 기업들을 새로 이렇게 더 확장시켜주겠다. 이렇게 실제로 원조하기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1957년에는 이제 당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가 미국과 소련이었잖아요. 네. 근데 소련이 중국한테 우리가 당신들 핵무기 만드는데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신기술 협정까지 체결합니다. 사이가 상당히 좋은데? 네, 근데 그렇게 좋았는데 왜 나빠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스탈린이 살아있을 때는 좋았었는데 1953년 5월에 이제 스탈린이 사망합니다. 네. 그래서 후르쇼프가 이제 집권을 장악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후르쇼프도 스탈린 정책을 받아서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1956년에 이제 소련에서 전 공산당 국가들이 참여하는 이제 공산당 대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후르쇼프는 상당히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예, 개방적인 사람이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당시 소련 안에 젊은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좀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너무 한 30년 동안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너무 억압당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자유주의를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자유주의를 요구를 하게 되겠죠. 후르쇼프가 이제 거기에 부응을 하면서 스탈린은 너무 독재자다, 전제자도 격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요. 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후르쇼프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발전한 국가는 미국이죠. 미국이었죠.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서로 적대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화 제스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평화 공존을 통해서 우리를 경제 온조를 해주라. 실제로 후르쇼프가 그 냉전 시절에 1959년에 미국을 방문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고 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이제 불씨가 되냐면 당시 중국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뭐냐면 이제 마오쩌둥이 49년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하고 자기의 독재 체제와 개인 우상화 작업이 한창 진행될 때였거든요. 네, 그런데 스탈린이 독재자라고 폄하하니까 자기도 결국은 독재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 스탈린의 뒤를 이은 후르시초프는 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독재자야라고 하는데 네네. 그 스탈린의 과정을 마오쩌둥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오쩌둥은 이제 소련과 중국이 아주 큰 국가가 공산화 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자. 그래서 마오쩌둥은 레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레닌이 이제 전쟁 불가피론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마오쩌둥도 소련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미국이나 서방 세계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후르쇼프가 거꾸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념적 대립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래서 역사는 참 재미있는 거고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게 아니 어떻게 보면 소련이 더 냉전의 어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나라이고 맞아요. 오히려 미국과 더 많이 싸운 것 같은 느낌인데 후르시초프 때는 마오쩌둥이 자기가 스탈린이 돼가는 과정이었고 소련이 그거를 반대하는 네. 자유주의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러다가 부딪히기 시작하면 네네. 결국은 시비를 거는 쪽은 마오쩌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마오쩌둥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후르쇼프를 계속 비난을 합니다. 예, 이거는 수정주의 노선이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고 어떻게 평화공존이 말이 되냐 수정주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고 이제 상호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특히 이제 마오쩌둥이 좀 도발을 합니다. 1958년에 타이완 소속인데 진먼도라는 섬이 있어요. 네네네. 밑에 이제 중국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요거 우리 뉴스 멘탈리 전쟁과 사람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신데 네.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진먼다오. 네. 그래서 진먼다오 이제 진먼도를 소련과 상의 없이 포격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1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소련에서는 좀 괘씸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랑 상의 없이 공격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중국이 조금 더 힘을 갖게 되면 소련도 건강할 수 있겠구나 해서 바로 그 핵무기 지원했던 그 협정을 취소해 버립니다. 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 1,300명을 전부 철수시켰거든요. 오. 예. 그리고 이제 또 사건이 더 격화되는 게 1962년에 뭐 다 아시겠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습니다. 네네.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기를 설치해서 네. 이제 미국을 견제하려고 했던 네. 것이죠. 그런데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완강하게 저항을 해서 그쵸. 서로 하면서 결국은 이제 후르초프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철수를 시키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마오쩌둥이 야 이거는 서구 제국주의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무릎을 꿇은 거다.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더욱 격렬하게 비난하고 또 마침 그때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발생합니다. 오. 근데 이제 중국은 당연히 소련이 자기 편을 들 줄 알았는데 네. 소련이 인도 편을 드는 거예요. 오. 오. 중인 분쟁도요,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보셨거든요. 예, 저희 뉴스 멘탈의 전쟁과 사랑 앞으로, 클립 네. 확인해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가시죠. 네네. 1968년에 소련이 체코를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 당시에 이제 그 프라하 봄이라고 그러는데 네. 당시 체코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주의를 추구했어요. 너무나 사회주의가 독재 정치다 보니까 자유주의, 특히 언론의 자유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봤을 때 이거는 자기 어떤 사회주의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이용해서 탱크를 앞세워서 프라하를 완전히 체코의 수도를 점령하게 되죠. 근데 그걸 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끼리 서로 침략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제1국가라고 하는 소련이 아주 약한 국가를 침략을 하니 이제 마오쩌둥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이러다가 소련도 중국을 침략하는 것이 아닌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1960년대 중반부터 소련과 중국 공이 서로를 불신하면서 국경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진강비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희 뭐 중인 분쟁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그렇지만 서로 두 국가 간의 사이가 안 좋을 때 분쟁 지역에서 도발이나 이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소련과 중국은 당시 소련이 해체되기 전이기 네네네. 때문에 국경선이 7,000km입니다. 좀 상상이 안 되시는데 중국이 현재 중국의 어떤 외부 국경선이 16,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의 45% 정도가 소련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분쟁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그 60년대도 조금씩 발생을 해서 1964년부터 69년 사이에 아주 극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소련이 한 6년 동안 4,000회에 걸쳐서 침공을 했다, 국경을 이렇게 주장하니까 굉장히 많죠. 그때도 그러면 중인 분쟁처럼 이렇게 몽둥이나 쇠파이프 같은 거 들고 갔나요? 아니면 그때는 이제 중국과 소련이 이제 사이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비무장 상태로 이제 국경선에서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맨주먹 싸움 같은 거 했나요? 그렇죠. 오. 주먹도 뭐 붙어서 서로 치고받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강둑에 서서 서로 욕해요? 서로 뭐 군가 부르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욕하고 뭐 이런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전 방송, 대북 선전 방송, 대남 선전 방송 이런 것처럼 마이크 켜놓고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중간에 이렇게 섬들 쭉 있었던데 네네. 여기 왠지 걱정되는데요. 네네. 이제 특히 이제 우수리강에 이제 큰 섬이 조금 두 개가 있어요. 네. 이제 치리친도라고 하고 또 전바오 섬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68년 초에 이제 이미 치리친도에 이제 소련군이 진입해서 중국인 어민을 한 10여 명을 이렇게 좀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거기서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았죠, 사실 중국은. 그리고 그 후에 이제 8월쯤에 이제 신장성에서 또 유혈 충돌이 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제 크게 두 국가가 충돌했던 건 전바오 섬 사건입니다. 전바오 섬이요? 전바오? 네. 무슨 섬이에요, 전바오? 네. 전바오? 이제 전바오는 이제 사실 진주처럼 아주 보물섬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자로는. 근데 실제로는 거기 우수리강 쪽에 작은 섬인데 이제 그쪽 길이가 한 1,700m. 작네요. 작죠. 그리고 폭은 500m. 그러니까 아주 뭐 한 달리면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 작은 섬인데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 자료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700m도 되고 500m도 되고 또 2,000m도 되고 800m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살펴봤더니 퇴적물 섬이잖아요. 네. 그래서 범람하면은 땅이 이쪽으로 붙고 또 이쪽으로 범람하면 이쪽으로 붙어서 커졌다, 예. 작아졌다. 네. 소련 쪽으로 붙었을 때는 소련이 보기엔 내 땅 같고 중국 쪽으로 붙었을 땐 중국이 보면 내 땅 같은 거죠. 그러면 아무리 작아도 사실 넘어가면 네.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운데에서 그럼 소련군하고 중국군하고 만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섬 자체가 이제 뭐 어느 국가라고 소속이 아까 말씀드릴 때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 섬 사이를 두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혀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비가 붙으면서 서로 욕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한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집단 패싸움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느낌이 어떠냐 하면 애들 싸움이 이 부모 싸움 된 그런 느낌이라서 설마 저렇게 유치하게 시작을 했을까 하고 해외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유치한 게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양쪽 경비대가 서로 그 지역에 배치된 지가 좀 됐으니까 그래도 뭐 기념품도 서로 나누고 기분 좋을 땐 네. 웃고 인사도 하고 이랬대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이 고조되니까 이제 서로 막 군가를 틀어놓고 방송 차량 이 스피커 달려 있는 방송 네네. 차량 불러놓아서 막 자기네들 선종 구호하고 그러면 손에는 또 몽둥이를 들고 예. 이 몽둥이는 중국 특기인가요? 아니 왜 이렇게 분쟁 지역마다 군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녀요? 뭐 몽둥이가 중국 특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가본 분쟁 지역도 처음에는 맨손으로 하다가 흥분하면 사람들이 손에 뭘 잘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고조됐다는 게 몽둥이를 들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잘 통하지는 않겠죠. 아무리 국경 지역에 마주보고 있어도 네네. 언어가 다른데 그렇죠. 민족도 다르고. 그래서 사소한 말다툼이 이제 본격적인 이 주먹을 사용한 격투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비슷한 숫자의 양국의 군인들이 맨손으로 이제 격돌을 했는데 아무래도 소련인들이 좀 더 체구가 그렇죠. 아니 오죽하면 많은 그냥 보통 분들이 그냥 흔하게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가 불곰국가라고 불곰 형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불곰. 덩치가 워낙 크고 그래가지고. 네. 첫 번째 격투전에서는 이 소련 국경수비대가 중국을 이긴 거죠. 그러면 지금 방금 1차전이라고 하셨으면 2차전도 있다는 거네요? 네, 일단 서로 이제 격투가 벌어졌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소련이 이기니까 중국 측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상부에 거기 49 집단군 소속이거든요. 네. 그 집단군 안에도 특수부대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특공무술을 익힌 특수부대원들 우리한테 좀 파견을 보내달라 해서 그 수비 병력을 그 특수부대로 바꿔버립니다. 무술의 고수를 부르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바꾼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시비를 또 다시 거는 거죠. 이번엔 자신 있다. 네. 야 우리 형 불러왔어. 네, 욕을 하면서 와가니까 이제 소련군도 이제 불끈하잖아요. 그래서 딱 붙었는데 이미 이제 중국 측은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소련군을 압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련군이 물론 덩치도 크고 하지만 준비된 무술 고수 특수부대에게는 안 되죠. 그러면 소련도 이를 갈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2차전을 딱 보니까 일단 움직임이 그 전에 있었던 국경수비대랑은 너무 다른 거죠. 다르지. 이 중국은 이제 특수부대를 투입을 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특수부대가 없나? 상부에 우리 특수부대를 불러달라고 한 거죠. 또 소련군 특수부대도 사실은 뭐 그들의 전통 무예라는 것도 있거든요. 뭐 러시아 씨름 삼보 그리고 복싱을 그러니까 서구식이니까 복싱을 잘하는 그런 병사들도 있었고 네. 또 특수부대니까 아무래도 격투술을 연말했겠죠. 그래서 그 대원들이 오는데 여기에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이 초급장교 중위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저른발이 중위라고 불렀는데 네. 그 친구가 다리를 쩔뚝쩔뚝하니까 중국분에서 보기에는 뭐야,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숨겨진 이면이 있었는데 복싱에 선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소련군도 특수부대로 인원을 바꿨으니 다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붙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군이 뭐 그래도 별거 아니겠거니 했는데 그 다리 절던 중위가 중국군을 난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군은 완전히 이제 전멸이라는 단어 좀 웃기지만 거의 땅에 뒹구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완전 짱이었나 보다. 시비 걸다가 부모님 욕을 해가지고 주먹을 쥐고 싸우게 됐는데 그냥 싸워서 졌더니 특수부대 데리고 왔어. 우리도 특수부대 있다. 특수부대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일단 러시아 2승 1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측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국가 자존심이 이제 걸린 싸움으로 이제
이제 된 겁니다. 점점,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소림사 하면 무술 아니겠습니까? 오. 그래서 이게 도저히 맨손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국인들은 보통 봉 가지고 무술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산동 지방이 특히 이제 봉매로 유명합니다. 산동 지방이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쪽에 장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뭐 시아오 산둥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제 산둥, 우리나라 산둥 꼬마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산둥 지역에 있는 이제 뭐 동생 이 정도 되겠죠. 산둥 지역 출신의 동생. 네. 그 이제 장교가 오면서 그 장교가 이제 중국군들을 복무회를 이제 숙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복무회를 훈련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되니까 다시 이제 그게 1969년 3월 2일입니다. 그래서 그쪽 소련 측에 또 다시 시비를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난번엔 소련이 또 이겼잖아요. 네. 뭐 우리 권투 잘하니까 다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맨손은 아무래도 뭐 보통한테 못 당하잖아요. 그렇죠.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사태가 아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살짝 우리 저희 학생 때도 보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싸울 때 뭐 집으면 그 집는 건 반칙이야, 집는 건 안 돼라고 하는데 봉 들고 나왔으니 이거 소련 측이 이제는 약간 감정이 상한 느낌인데. 소련 입장에선 무기를 꺼내? 이거 비겁하게? 이렇게 된 거죠. 게다가 그 봉에 우리 편이 맞고 막 땅에 뒹굴고 있으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도 무기를 꺼내자. 그런데 들고 있던 무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장교는 권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총성이 빵 하고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열병기가 등장했네. 예. 그래서 그 산동 꼬마 가장 봉을 들고 화려한 활약을 했던 산동 꼬마가 집중 사격을 당하죠. 7발의 총을 맞아요. 예. 그러면서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쪽에서 총을 쏘니까 이제 양쪽에서 서로 총을 찾아서 쏘게 됐겠죠. 네. 그런데 그 7발을 맞았던 산동 꼬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극적으로 끝까지 생존했네요. 총을 7발 맞고 살아? 근데 이름이 닉네임이 꼬마예요? 상동 꼬마? 예, 시아오라는 말이 작다는 소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꼬마로 표현을 한 거죠. 작아요, 그 사람이?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데 가면 중국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제가 이제 기성이 긴데 시아오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동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동생, 작은 건 아니고. 키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애칭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와 근데 7발 맞고 살아남았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데 이때부터는 이제는 좀 웃으면서 얘기하기에는 좀 분위기가 좀 살벌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련 측도 이제 그 중간에 패싸움, 주먹 싸움 정도는 이제 상관이 없었는데 상대가 목봉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걸 무기로 간주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총격전이 오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화기죠. 그래서 같은 뭐 소총, 그다음에 기관총 정도까지만 계속 서로 격렬하게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소련군이 이제 장갑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갑차를 이제 결국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전쟁이네, 진짜. 장갑차를 투입을 하게 되니까 일단 장갑차는 소총이나 기관총 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날은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전투가 종료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거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게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형 불러왔어. 형이 큰형 불러왔어. 엄마 아빠 불러왔어. 이런 느낌으로 커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장갑차가 등장했다는 건 이제는 일반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 소련 측에서 발표한 자료는 그때 사상자가 30명이고 부상자가 14명이니까 작은 충돌은 아니죠. 네. 네, 그리고 근데 중국 측에서는 소련군이 한 70명이 먼저 장갑차에서 우리를 공격했다 이렇게 약간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아마 중국 측이 기습적으로 사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련 측이 좀 많이 피해를 입었죠. 이제 둘 사이에 분쟁이 났으니까 중국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련이 장갑차를 투입하니까 이제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일개 연대 병력 5,000명 정도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까 작은 섬이잖아요. 거기에 5,000명 병력을 투입한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죠. 그 섬에 서 있을지도 없거든요.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후방에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5,000명을 투입하고 아주 세배랑 6.25 전쟁 때 했던 것처럼 일개 대대씩 계속 재파식 공격을 하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3월 15일 날 드디어 이제 중국군이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개 대대 병력을 11시 30분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소련을 공격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소련 측에서는 장갑차 야신중령이라고 대대장이 장갑차를 입고 아주 방어를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총, 기관총 갖고는 이 장갑차를 격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공격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후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특색이 이제 그 인민 전쟁이잖아요. 네. 계속 공격하는 거, 네. 사람을 죽여가면서 공격하는 거. 그러다가 점심을 일단 먹고 나서 다른 부대를 투입하는데 저 장갑차를 어떻게 하면 격파를 할까? 근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대전차 무기가 있잖아요. 네. 이제 이 대전차 무기는 장갑차뿐만 아니라 전차도 파괴할 수 있어요. 예, 벼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이제 가서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2시에 이제 다시 공격을 합니다. 2시를 공격하는데 소련 측에서는 이제 뭐 어차피 중국 거는 뭐 기관총, 뭐 소총밖에 없다 이렇게 방심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대전차로 공격을 하니까 그 장갑차가 몇 대가 파괴가 돼요. 파괴가 수적으로 밀리잖아요. 이제. 네네. 밀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소련 측에서는 드디어 탱크를 투입합니다. T-62 최신형 탱크를 4대 정도 투입을 해요. 네. 이 탱크가 이때 당시의 기술력의 탱크 정도면은 웬만한 이 RPG 갖고는 상대 안 되죠? 탱크라는 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차 무기를 사용을 할 때 전면을 못 뚫어도 측면이나 아니면 하부를 뚫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전차를 격파한다는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가끔 헷갈리는. 기동불능 정도. 그렇죠. 영화에서 본 것처럼 뻥해서 내부 비폭이 일어나서 포탑이 확 뒤집어지는 거는 완전 격파가 되는 거고, 기동불능이 돼도 전차를 무력화시킨 거가 되는 거죠. 예. 저 그러면 전차 폭발을 목적으로 이제 중국군이 이제 돌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탱크가 한 대가 이제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괴가 되는데 마침 그때 거기에 이제 그 기갑 연대장인 레오노프 대령이 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전차가 하필이면 명중이 돼서 그 레오노프 대령이 사망을 하게 됐어요. 연대장이 죽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군에서는 갑자기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총 지휘를 하고 있던 연대장이 죽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또 중국군이 그 대전차 무기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소련군이 일단 후퇴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16시경 정도, 2시간 동안 싸우다가 결국 이제 소련군이 후퇴를 하게 되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후퇴를 하게 되니까 중국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병력을 투입을 했고, 또 이거 대전차 무기까지 쏘니까 소련군이 더 이상은 수적으로 부족하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 지휘관이 상부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 상태에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면 또 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위에 그 상부 국방장관까지 보고가 되죠. 안드로이 그레치코 이제 국방장관인데 이제 브레즈노프 서기장한테 핵 공격을 하자는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커졌네. 네. 그렇다고 이제 사실 이제 그 브레즈노프 서기장도 이 상태에서 핵 공격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지휘부한테 그러면 핵 공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라. 일단 하고 이번에는 다음에는 그냥 다련장 정도 포병 정도로 포격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인해 전술에 중국이 있으면 기술은 소련이 훨씬 앞서니까 그럼요. 로켓으로 공격하자. 예, 왜냐하면 소련은 당시 독일과의 독소전에서도 독일군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무기 체계면에서는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17시경에 다련장이 엄청난 그 하나의 포에 뭐 몇십 발씩 들어가는 사격을 하고 122mm, 152mm 이 포들은 사실은 저 10km 이상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엄청나게 중국군 진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아니 지금 이 정도의 화력이면 그 섬 앞에 있었던 중국 기지는 완전히 평면으로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돼서 더 이상 중국군의 이제 포병까지 동원하기 때문에 또 중국군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부에 보고하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일단 전투 중지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는 요날의 전투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최첨단 무기들과 이 구식 무기가 붙으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마오쩌둥이 가만히 있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최전방에서의 어떤 다연발 로켓포나 탱크나 포격에 있어서는 분명 소련이 압도적이지만 소련이 중국에게 핵 기술 전수해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핵 기술을 전수해주고 이제 사실 이제 그 중국은 1964년에 핵무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실 그거를 쏘는 거는 또 별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투발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시 이제 중국의 투발 수단 이제 미사일인데 그게 대략 2,000km 정도밖에 네. 안 돼요. 근데 2,000km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마오쩌둥은 북을 끄고 참아요? 예. 당시 이제 중국 내부 상황을 보면 마오쩌둥이 이제 주석이 된 다음에 이제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거든요. 네. 대약진 운동은 쉽게 말하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네네. 했듯이. 그래서 중국 워낙 경제가 낮거든요. 5개년 계획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실패해요. 또 실패하고 또 인민공사라는 걸 또 설치를 해요. 인민공사가 뭐냐면 이제 결국 사회주의라는 게 궁극적으로 쭉 자본주의를 얻고 끝에 가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 소유지가 없는 국가예요. 그래서 인민공사는 큰 농장을 만들어서 같이 경영하고 같이 나눠 갖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아주 급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이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오쩌둥에 대한 어떤 비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전국 대표 대회 때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지금 소련과의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단결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비판할 단계가 아니다. 외부적으로 대항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이용해 먹은 거죠. 역사적으로 참 항상 내부가 분열될 때 국가의 수반이 결정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외세적을 만드는 거네요, 역시. 그걸 현명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에게 득이 되는 방법. 그렇죠. 나름대로 영리한. 그러면 마오쩌둥은 본인의 어떤 그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 이 분쟁을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소련의 지도부는 어땠나요? 네. 소련은 또 중국과 달리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중국이 소련과의 어떤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또 공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산 지도 국가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흠집을 냈다. 그리고 지금 핵무기도 개발했잖아요, 이미. 네. 예, 중국이 개발한 상태에서 중국이 또 전면전을 벌이면 우리도 굉장히 위험하겠다.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소련은 그 전파오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을 핵 공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미국에 대한 계획만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핵 공격 계획을 세우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또 핵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사실 미국과 소련은 본토에서 상대방 국가의 뭐 주요 대도시나 군사 기지 시설을 겨냥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소련이 중국을 공격했다가 미국이 소련을 갑자기 공격하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만약 우리가 중국을 전쟁이 발생해서 중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미국 너희는 중립을 지킬 것이냐 이렇게 비밀리에 타진을 해요. 뒤를 먼저 다져놓는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핵으로 만약에 이때 전쟁이 벌어졌다 하면은 중국은 일방적으로 몰리는 혹은 지도에서 중국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미국이 그래 마음대로 해 혹은 우리도 너네 도와줄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으면 정말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핵 무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날려야 되잖아요. 그쵸. 투발 수단이 있어야 네. 되는데 소련은 가지고 있었던 반면 그러니까 소련은 중국의 거의 전 그 국토를 타격할 수 있는 네. 투발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중국은 모스크바까지 날릴 수 있는 투발 수단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무기는 있으되 투발 수단이 없으니 일단 소련이 쏘면 맞자. 대신에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간부들을 지방으로 산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보낸 거죠. 비밀리에. 뭐 전쟁이 나면은 대부분 국가들에서 그러잖아요. 중요 시설을 이렇게 뿌려 놓잖아요. 중국은 명령을 어떤 식으로 내리냐면 방공호를 팔아. 이제 핵이 떨어질 시점쯤 돼서 방공호를 파려는 거죠. 파고 들어가라고. 근데 방공호를 어떻게 팝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아주 뛰어난 기술자들은 벌써 다 뭐 소련 돌아갔어요. 소련으로 다 돌아갔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중국 자체 기술자들은 또 반역자 혹은 뭐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마오쩌둥 숙청당했구나. 그렇죠. 다 숙청을 해버려서 기술로 좋은 기술을 팔 수가 없어서 벽돌을 굽는 운동까지 일어났대요. 그걸로 막으라고? 예. 돼요. 네. 그러면서 벽돌을 이용해서 방공호를 파니까 그게 비 오면 무너지고 짓다가 무너지고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시절도 답답한 시절이었네. 아니 그러면 미국만 오케이 하면 이제 러시아는 베이징부터 시작해서 주요 도시를 공격할 준비가 돼 있네요. 소련은. 그렇죠. 네, 궁금하잖아요. 미국이 어떤 반응을 했을 것인가. 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자기네들끼리 공산국가에 싸우는데 뭐 하든 말든 어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제 이런 답신을 보내요. 만약 소련이 중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우리도 자시하지 않겠다. 미국이 지금 현재 우리 핵무기 130여 발이 소련의 주요 군사기지를 겨냥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과 소련이 상당히 냉전이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유럽, 동유럽에서 네. 독일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미국 측 입장에서는 중국과 소련이 서로 싸워도 나쁘진 않겠다. 네. 근데 그것이 계속 오래 갔으면 좋겠는 거죠. 아, 무너져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렇죠. 핵무기로 싸우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싸우고 있으면 더 저게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또 이용해서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하면 소련에 대한 견제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이 중국의 핵미사일 쏘는 것을 반대한 거죠. 한 발 정도는 된다. 뭐 이렇게. 그러진 않았습니다. 완전요? 네. 어휴, 네. 오, 아, 미국이 이렇게 머리를 썼구나. 1950년대 말 중국과 소련은 공산주의 이념 대립을 거치며 서로 불신한다. 양국의 대립이 계속되던 중 국경지대인 전바오섬에서 군인들의 몸싸움이 일어난다. 주먹질과 몽둥이가 등장했던 충돌은 장갑차와 탱크까지 동원된 무력 분쟁으로 변한다. 소련은 중국에 대한 핵 공격을 검토하고 중국은 핵 공격에 대비해 방공호를 건설한다. 긴장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미국은 소련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미국이 핵 사용을 저지하면서 소련이 그럼 협상을 택하나요? 네, 그렇죠. 이제 소련도 계속 그 중국과의 관계 이 분쟁으로 갈 수만은 없잖아요. 그해 9월 달에 베트남의 이제 공산당 지도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호찌민이 생각나시잖아요. 호찌민이 9월 달에 사망을 하게 돼요. 예,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러시아 측에서 그러면 서로 조문단을 보내야 되잖아요. 중국 중에서는 중국의 제2인자여 조원라이가 조문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소련 측에서는 코시킨 수상을 보냈거든요. 코시킨 수상이 그때를 틈타서 이제 중국 측에 같이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하니까 중국 측에서는 중소 분쟁이 사실은 내부의 단계를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튕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만날 거야 하면서 당신들이 계속 만나자 하면 베이징 공항에서 잠깐 만나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길에 경유해서 잠깐 봐. 네. 아니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배짱이에요? 그러게요. 야, 얘네 정말 기분 나쁜데 발사 이러면 어떡하려고? 이제 아마 그런 사실을 서로 좀 통보를 받았겠죠. 미국에게 살짝 귓등을. 네, 그래서 이제 9월 12일 날 베이징 공항에서 이제 3시간 정도 회담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결정된 건 아니고 일단 무력 충돌이 조금 상호간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중지를 하고 서로 앞으로 협상을 해서 국경선 분쟁을 조금 마무리 짓자. 이 정도 이제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측에서는 이제 미국 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뜸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련이 진짜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린바오가 국방장관이었거든요. 이 국방장관이 첩보를 입수했다고 하면서 마오쩌둥한테 소련이 실제 10월 1일이 이제 중국 국경절입니다. 중국을 그날을 통해서 공격할 위협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베이징을 핵 공격할 거란 첩보가 있어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오쩌둥이 급해서 각 간부들을 각 전국 도시에 다 분산 배치하게 되죠. 자기도 이제 다 베이징을 떠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린바오가 다시 전국에 비상령을 선포해달라. 지금 곧 전쟁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니까 마오쩌둥이 승인해서 실제 중국에 비상령을 선포하고 중국 육군 100만 명, 그다음에 공군 전투기 400대, 해군 군함 600대가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정말 이건 전쟁 바로 직전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 10월 중순에 이제 소련 이제 협상 대표단이 중국에 오기로 했었거든요. 만약에 안 오면 이건 전쟁으로 가는 것이고 온다면 이제 협상할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소련 협상 대표단이 베이징 공항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계속 하늘 보면서 와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협상을 이제 전개하게 됐고,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마오쩌둥이 전국 비상령을 해제하고 이제 중소의 어떤 핵 전쟁 위험은 거기서 끝나게 되고, 그때 마침 또 그 12월에 이제 소련이 아프간이 또 소련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이제 아프간을 침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련은 중국과 더 이상 이제 그 상대할 겨를이 없어서 이게 유야무야하게 이제 협상도 조용히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아프간 이제 그 빠지면서 저희가 그 아프간 특집을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 미국 전에 들어갔던 것이 소련이었죠. 그래서 소련이 10년 정도 거기 하다가 결국 소련도 못 버티고 나왔었죠. 철수했습니다. 저는 저 베이징 회담이 정말 신의 한 수고 영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군에 이제 비상령을 내리잖아요. 이 비상령에 동원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군화를 신고 총을 옆에 두고 탄을 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이게 일주일, 2주일 가죠. 미쳐요. 그렇죠. 그런데 소련이 베이징 공항으로 와서 회담을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소련은 더 힘들 수도 있겠구나, 우리보다. 회담 결과가 잘 나와서 소련은 갔고 비상이 그 다음날 풀렸다. 그러면은 군 수뇌부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인기가 확 올라가겠죠. 마오쩌둥 만세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제 사그라든 것 같은데,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아까 싸움이 일어났던 섬 있잖아요. 전바우섬? 네, 전바우섬 이거 누구 거가 돼요? 예, 이제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서로 협상이 굉장히 좀 오래 가요. 그래서 결국 이제 협상 과정을 좀 나중에 한 2004년 정도에 2004년이요? 69년에서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협상 과정 2004년도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중국 측으로 기속을 하게 되죠. 야, 이렇게 시작돼서 맨주먹으로 시작돼서 핵전쟁 위기까지 갔던 그 섬. 불과 몇 년 전에 중국계 다시 되는군요. 네. 거기에는 이제 국내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국제적 요소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마오쩌둥이 1976년에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사망하게 되고 이제 덩샤오핑이 또 이제 나중에 집권을 하게 되고, 소련도 이제 브레즈네프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 고르바초프가 하게 되죠. 이제 소련 고르바초프는 이제 미국에 좀 대항을 전력을 집중하고 싶어서 이제 중국과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중국의 덩샤오핑은 이제 마오쩌둥이 거의 문화혁명 10년 동안 중국을 거의 말아먹었거든요.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제 경제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소련과의 조금 이렇게 화해를 해서 다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둘이 시작을 하고, 이제 그 후임자들이 이제 그다음에 장쩌민과 그다음에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 또 협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2004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참 그거 그 코딱지 많은 거 그냥 너희 가져 이렇게. 이때 이제 딱 저희가 그때 세대 고르바초프. 네. 그렇죠. 강민지 씨는 고르바초프 모르잖아요. 몰라요. 아마 엘치는 알아도 아실 모르죠. 거예요, 아, 엘치. 몰라요. 푸틴 세대일 거예요. 푸틴 세대. 네. 고르바초프 이렇게 머리 그 점 보면서 우리 학생 때, 야, 소련 대통령은 머리에 점이 저렇게 크다. 네, 무슨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게 자기네 나라 지도인가 보다, 막 이런 얘기. 맞아,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네, 1689년에 최초로 국경 조약을 맺고 2004년에 드디어 해결이 됐습니다. 이 두 나라의 분쟁이 두 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죠. 네, 국제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공산국가가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지금 소련과 중국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 중국과 소련이 줄을 서게 되는 것이죠. 네. 누구한테 줄을 쓸까? 그래서 전 세계 공산국가가 이제 양분되는 그런 시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이주한 소국가들이 이걸 참 재밌게 봤을 거 아닙니까? 보면서 공산국가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경계심도 조금 낮춰지게 되고,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야, 중국을 좀 이용해서 소련을 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1971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을 이제 비밀리에 베이징으로 급파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국 간에 좀, 사실은 이제 우리가 6.25 전쟁 이후로 이제 중국과 미국이 거의 단교됐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시 살리자 해서 급파를 해가지고 서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을 만나서 서로 국교 정상화를 하자. 근데 중국 쪽에서는 이제 유엔을 좀 가입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래서 결국 1979년에 이제 중국과 이제 국교 정상화가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
고르바초프 세대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때 요 외교를 그 계기를 만들어준 외교 이름이 있어요. 민지 씨 모르죠? 몰라요. 이게 핑퐁 외교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 핑퐁 외교. 들어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오늘 배워갑니다. 심지어 네. 영화에도 그런 장면 나왔는데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영화 못 보셨을 수도 있겠다. 일단 왜 그게 나오냐면 일단 사실은 소련과 미국이 적대 관계잖아요. 또 이제 같은 중국과 소련도 좋은 좀 사이가 안 좋지만 공산주의 관계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런 곳에 침투하려면 외교하러 간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핑퐁 친선 도모하러 간다, 이제 탁구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표시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제일 긴장한 나라가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랑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국가가 하나 있죠. 저 얘기 들으면서 김일성은 소련에게서 이 힘을 받은 사람이고 그 뒤에 전쟁 지원은 또 중국에서 해줬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둘이 싸워. 북한은 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처음에는 목도를 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이쪽은 사상적인 큰형이고 저쪽은 나를 전쟁 때 도와준 큰형인데 큰형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어떡하지? 하다가 그 고민이 어디까지 갔냐면 잠깐만, 둘 다 같은 사상을 믿는 국가인데 둘이 싸우면 나도 공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가요. 잠깐만, 소련도 못 믿겠어. 중국도 못 믿겠어. 우리한테 믿을 거는 군사력을 늘리는 거 말고는 없다. 그래서 국방비에 그 전과는 다르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의 균형 발전이 깨지게 되죠. 네, 오늘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중소 국경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중소 분쟁은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그런 격언을 잘 들어맞는 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특히 이제 저희가 조금 주의할 것은 어쨌거나 우리도 이제 국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이제 어떤 독도도 이렇게 일본이 항상 호시탐 노리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분쟁이 발생할 때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지 국가의 어떤 자존심도 생길 수 있고 또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유리하게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좋은 교훈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 전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했고 이 소련은 기계화된 전쟁을 치르려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는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기계화된 잘 정교하게 짜여진 그런 군대가 승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인간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전문성을 가진 군인이 있으면 그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겠죠. 하지만 중국은 바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국경 분쟁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 문화 대혁명으로 능력 있는 군인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기 손으로 능력 있는 군인들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튼튼한 국방을 가지려면 제대로 된 최신의 이 군 장비도 중요하지만 군은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전문성 가진 군을 이제 국가와 국민은 믿어줘야죠. 네, 3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국경을 둘러싼 역사는 파란만장했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있었고요. 유혈 사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대화와 협상으로 했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그래 나는 핑퐁 외교 아는데 너는 모르니? 너는 푸틴 대통령 때부터 봤니? 나는 고르바초프 때부터 봤는데 이런 얘기들 하시면 아마 아이들 교육이나 어떤 가족들 간의 대화에도 참 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배우지만 지루하지는 않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